자, 항소포기 정치권을 뒤덮고 있고 한국을 떠나 아랍에미레이트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군 1호기 꼬리까지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민심,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민 민심은 정확하네요, 교수님. 부적절하다 48%, 적절하다 29%.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물어봤다면 부적절하다가 60, 70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그렇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기를 건드린 건 뭐냐면은 누가 감옥 가고 안 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도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돈이었거든요. 아, 진짜 먼입니다. 딱 보니까 딱 항소를 딱 포기하고 나니까 분명해진 건 뭐냐면 이게 거의 확정 판결이 됐단 말이죠. 그럼 그 돈은 어떡하지? 이 생각이 당장 떠오른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돈 문제는 2심 가가지고 어떻게 되든 거나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항소 포기라니까 그냥 확정 판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라 그래가지고 더 이상 1심보다 더 세게 나올 수가 없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예. 사실상 확정 판결이 돼버렸는데 당장 떠오른 게 돈 문제인데 그걸 누가 납득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그 법원의 판결문에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3억 5천만 원의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대로 예상되는 나머지 배당 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 얘네들 딱 나가서 3억 5천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억, 7,800억 가져간 거거든. 와. 근데 이 돈이 원래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성남시로 가야 되는 거고, 예. 성남시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때 토지하고 주택을 갖다가 수용당한 사람들, 원주민들죠. 원주민들한테 갔어야 할 돈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그냥 몽땅 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냥 생으로 다 먹게 생긴 겁니다. 이걸 갖다 누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9%나 나왔다라는 건 이건 굉장히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 29%나 된다는 게 나는 이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환장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 사안을 놓고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보다 20%가 많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수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데 항소포기 이게 그럼 누구 뜻이냐라는 거예요. 코리아 정보 리서치와 천지일보의 조사입니다. 거기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게 51.4%입니다. 정확한 거죠. 과반 이상의 이건 대통령 뜻이지. 무관하다고 하는 사람이 37.7%, 여기서는 14%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또 편향이 돼 있는 거죠. 편향이 돼 있고 그 대통령을 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일부가 이거는 부적절한데, 그래도 뭐 대통령이 좀 그렇겠어? 대통령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아까랑 한 5% 정도. 아까 거기서 한 5% 정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부적절하다고 본 사람들에서 대통령까지 책임을 묻기 좀 그렇다라고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국민의 과반 이상이 지금 뭐예요? 이건 절반이 넘습니다. 대통령 의중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아니 검찰총장이 대행이 퇴근하기 30분 전까지 몰랐어요. 항소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하. 그러니까 5시 30분에 그걸 알게 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마감 7분 전에 결정된 거잖아요. 엎어진 거잖아요. 마감 7분 전에.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뒤엎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이제 뭐 쫙 상승했다가 3주 연속해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으니까 뚝은 아니지만 2.2% 하락.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지지율도 지금 하락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리얼미터에서 분석한 걸 보게 되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이게 이제 원인이 된다라고 이제 짚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욱은 본인이 이 추징 보전되어 있는 건물을 풀어달라. 난 그거 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로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게 되는 건데 지금 남욱이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예. 남욱이 갖고 있는 역삼동 부지 500억 있잖아요. 와. 남욱이 갖고 있는 그 법인에서 이걸 갖다 매물로 이미 내놨어요. 와.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는 뭐냐? 풀렸다는 얘기예요. 하하. 그러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현재는 해제된 상태니까 이게 매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남욱이 이걸 갖다 얼마에 샀느냐? 300억에 샀어요.
자기 돈도 아닐 테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얼마 이게 사실 대장동 그쪽에서 나온 돈. 아, 이게 결국 얼마 차익이 생기는 겁니까? 200억입니다. 200억의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얘네들이 그 돈을 갖다가 다 어디다 놔니까 강남 부동산을 다 산 거야. 근데 강남 부동산이 올랐죠.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익보다 그 몇 배 수익이 좀 돼 있는 거거든요. 부동산 대장이 됐군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몰수 추징 보존을 통해서 인용된 금액이 이제 2천억 정도거든요. 김만배가 1250억이고 남욱이 514억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256억 규모거든요. 얘네들도 지금 다 해제를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네. 얘가 남욱이 해제 요구했잖아요, 벌써. 해제 요구하고. 근데 얘가 해제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하. 남욱은 까놓고 얘기하잖아요. 안 풀어주면 나는 그 국가 배상 소송하겠다라고 나와버리거든요. 네. 국가 배상 소송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얘네들 이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황당한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앞으로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예. 때가 되면 얘네들 계속 이걸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닭조똥 개가 된 거예요. 막 있는데 저 닭이 막 약 올리는 거야. 지붕 위에서 막 나 잡아봐라 나 잡아봐라 네. 랄랄랄라 하고 그냥 자기들은 거 다 먹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수익 가지고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강남에다 다 투자한 거예요. 하하. 거기서 또 다른 수익을 얻는 거고. 야 대단하지 않아요? 3억 5천 넣어가지고 이 모든 몇 천억을 다 해먹는 거. 예. 이거 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왜? 딱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의 주범이 바로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환수된다고 기다리고 믿었건만. 네. 이게 거짓말을 많이 했죠. 예. 첫 번째는 뭐냐 정성호가 뭐냐면 그 조국이 먼저 거짓말하는 건 국가는 이걸 갖다가 그 몰수 추징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법조문에 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걸 못 본 거야. 몰수 추징할 수 있다라고 입이 그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였냐면 민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판결문에 민사를 통해서 그 피해를 갖다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네. 몰수 추징하자 이게 나와. 그러니까 판결문도 안 읽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민사를 또 했죠. 성남시에서 얻을 수 있을까? 법적의 중론은 못 추징 못한다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거짓말 다 한 거죠, 얘네들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지게 지나도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소송은 제대로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를 읽어드려야 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한국갤럽의 조사는 자체적으로 지난 11월 13일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 결과였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캠프님, 또 강내경님, 김현중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존경합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좀 해주세요. 잠시 뒤에 그 부분은 특집으로 더 저희들이 집중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사장들이 항명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달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항명을 했느냐. 예. 우리는 이 직무대행 사퇴하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 안 해주고 끝까지 이들을 징계해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연장자인 18개 지검장 중에서 수원지검의 박재혁 검사장 또는 송강은 검사장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네요. 예. 이게 좀 황당한 게 뭐냐.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항명이라는 건 명령에 항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명령한 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없습니다. 근데 없다라고 얘기하고서 자기들 명령한 적 없다고? 근데 어떻게 항명이 돼? 논리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항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명령을 내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직권남용, 직권남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항소 포기한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권한대행하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하.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나중에 감옥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사안이라는 거고 지금 보면 이 검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18명 검사장이 이제 항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항의했던 건 뭐냐면 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라 경위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엎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의사결정이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뒤바뀌었는지 어떻게 된지 경위를 설명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 그 판단의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거든요. 법적 근거는 뭔지 밝혀달라. 이 두 가지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정성호도 얘기 못하고 있고요. 그 노만석도 얘기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 뜻 받아가지고 그냥 했을 뿐이거든요. 법리적 근거 없죠.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되니까 그걸 갖다 해명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밝혀 달라고 했는데 항명이다라고 이제 밟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결국 뭐 하는 겁니까? 18명 모두 다 평검사로 전보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걸 강등시키는 게 아니다. 원래는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대요. 이게 사실은 직무 뭐랄까 보직이 바뀌는 거지. 예, 검사장과 검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다. 그렇죠.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 내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승진, 강등 그게 있었거든요.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의 직무를 바꾸는 뭐랄까 보직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데? 나가라는 소리. 분명히 징벌적이라는 거잖아요. 징벌적이라는 건 강등한다는 얘기거든요. 강등이 아니대. 그러면 그 징벌도 아니란 얘기잖아. 그렇다면 왜 지금 직무를 갖다 바꾸는지, 보직을 왜 변경하는 사유가 뭔지, 사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들이 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건 징벌적인 거거든요. 징벌적이다라면 강등한다는 얘기를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뭐 보직 변경이지 예. 강등이 아니다. 그럼 징벌도 아니네.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16일 날 먼저 송강 그 광주 고검장이 이제 먼저 사표를 던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17일 날 수원지검장이 또 사치가 예, 박재혁. 네. 사표를 또 던진 거죠. 그래서 이게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황당한 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뭐 떼거지 지어가지고 뭐 한 거 이런 게 아니라 단지 뭐요 형의를 밝혀달라 법리가 뭐냐 물었을 뿐이고 질문도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의 입장은 의사 결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됐던 법리가 뭔지를 밝혀달라는 건데 예. 이것도 항명 또는 단체 행동으로 간주해가지고 막 처벌을 한다? 그럼 솔직히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최상병 때 왜 그랬어 그러면은? 최상병 때. 최상병 때 그 사람 뭐예요? 그 대령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지.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저쪽에서 윤석열이 했던 고지도 있잖아요. 예. 자기들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항명한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돼가지고 막 승진을 시켜. 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쪽은 막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에 항의한 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걸 그냥 다 잘라가지고 강등을 시켜버려. 이건 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실련에서 이제 보다 못해 성명을 냈습니다. 예.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연합이죠. 요즘 경실련이 저기보다 그 참여연대 완전 어용단체가 돼버렸거든요. 어용단체가 완장처럼 어용단체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다음에 그 놈들 다 가가지고 한 자리씩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위에. 그러니까 정권과 한 몸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경실련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은 대장동 항소 포기한 거 이거 국정조사해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평검사들 막 평검사로 강등하는 거 이거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다 망가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랄까 그 영장 없이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뭐예요? 원래 검사를 파면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탄핵을 하거나 또는 뭐가 돼요?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됩니다. 예. 이거 없이도 그냥 마구 검사를 파면하는 검사 징계안 개정, 해임 파면 또 검사 파면법. 파면법 그거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경실련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검찰이라는 건 준사법기관이거든요. 준사법기관이란 말은 뭐냐면 나름대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공소권 독립이라는 게 있는데 공소권 독립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그나마 이제 수사권 다 뺏었죠. 없어졌습니다. 남은 게 기소권이잖아요. 네. 기소권이라는 게 일단 기소하고 그날 공소 유지를 담당할 권리잖아요. 그런데 기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소 못하게 만들어요. 공소 유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검찰이 무력화되는 거고 공소권 독립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 사법부 독립의 그 전제 조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기소가 안 되는데 일단은 법원으로 넘어가야 사법부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말고 이 얘기가 되는 건데 법원으로 넘어가지도 않는 걸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삼권 분립에 아주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갖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로 사건이 넘어가지도 않을 텐데 왜 그러면 대법관을 정원해야 되는 건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자, 국힘은 오늘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정성호, 이진수 사퇴하라. 정성호 본부장과 이진수 차관에 대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사퇴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아마. 사퇴하게 되면 밀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고 사퇴하게 되면 사실은 원래는 이쯤 되면 그냥 정성호가 그냥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고 내선에서 끝내자. 네. 대통령은 상관없다. 다 내 짓이었습니다. 이게 깔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이 사안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애초에. 그래서 절대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힘이 아무리 물러나려고 하는데 지금 힘이 없잖아요. 근데 국힘 말 누가 들어줍니까? 그 지지율 안 나오거든 지금. 그러니까 보수도 지지를 안 해. 그러니까 아무리 국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둬도 된다고 보는 아하. 거예요. 만약에 얘네들이 제대로 진영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막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부글부글해도 구심점이 될 야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 그냥 서로 그냥 개인적으로 다들 속으로 열받다 그냥 그렇게 끝날 거다라고 믿고 민주당에서 막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뭐예요?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항소포기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이 법사위에서 국정조사하면 된다.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부당 개입이기 때문에 이걸 따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서로 이 국정조사 항소포기 관련해서 조율이 될까요, 교수님? 뭐 조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 수사다 검찰에. 그다음에 표적 기소다. 예. 그걸 또 우역을 들여다보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법원에 판결문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두 번째가 뭐가 그 판결문에 나온 데다가 두 번째는 정성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한 수사다. 성공한 재판. 성공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예. 아니 잘한 수사하고 성공한 재판인데 무슨 조작 수사하고 표적 기소야.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타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검사들이 왜 집단 항명 했는지 살펴보겠다. 이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게 항명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올 건 없어요. 물타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으면 돼요. 이거를 갖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하게 만든 거고 그 항소 포기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없느냐 요건 어차피 들어가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도 이걸 갖다 없애자고 못해. 예. 그러니까 일단은 받고 들어가서 그 안에 싸우는 게 올바른 방식, 올바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일단은 이거 조작 수사니 표적 기소니 집단 항명이니 이거 국민들한테 신경 안 쓰거든요. 국민들은 어차피 민주당이 맨날 떠드는 얘기니까 국민들의 관심사는 딱 하나 꽂혀 있습니다. 항소 포기가 왜 됐느냐? 그다음 그 뒤에 이재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타기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관심사는 여기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어떻게 물타기해서 그냥 받아놓고 일단은 국정조사를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네, 배를 띄워야 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저격수가 된 한동훈 전 대표 최근 들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아주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장동 항소 포기 저격수가 됐다. 한동훈 전 대표의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전격 등판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항소 포기 이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다들 에이 설마 했더니 이렇게 그냥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게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에이 설마.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던 거냐면 법무부에서는 또 뭐 정성원이 이진순이 막 압력을 넣지만 그래도 검사들인데 그다음에 정성호나 이진수도 마구마구 그렇게 몰아붙이는 못할 거다. 그 역풍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는데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나는 겁니다. 항소했다는 말이 없었잖아요. 이게. 예. 이상해지는 겁니다. 마감 날 됐는데 그때 예의 주시했던 게 한동훈이었어요. 한동훈이 이걸 예의 딱 주시했던 겁니다. 6시 넘었는데서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페이스북에다 미리 경고한 거죠. 이거 이상하다. 이거 항소 포기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고 정말 그 말대로 항소 포기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딱 자연스럽게 시작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뭐 항상 정치적 의도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혼자 뜨려고 하는 거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그거거든요. 공익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사법 시스템을 지키려는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거. 예. 이 말이 지금 맞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에게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정치적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정치는 그걸 당연히 활용해야죠. 왜 이 일이 나쁜 일이냐?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들 대다수의 분노를 갖다가 뭘 해주는 겁니까?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국민들 대다수의 분노, 울분 이걸 좀 대변해주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국힘에서 해줬으면 못했어. 국힘 애들은 멍하니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다 딱 가고 싸우니까 국힘 소식이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오로지 한동훈만 딱 남아버린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지금 벌써 뭐예요? 먹고 들어간 거잖아요. 부적절이 48%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그다음에 대통령실 개입이 51.4%예요. 국민의 절반 이상.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개입해서 자기 재판에 좀 개입한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대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대변해주는 세력이 있냐라는 거거든요. 없었던 거예요. 국힘은 안 돼요. 국힘 하면 내란 세력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걸 갖다 한동훈이 딱 나오니까 저쪽에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제일 만만한 게 뭐냐? 내란 프레임이거든. 내란 프레임이 안 먹혀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말싸움만 하면 결국 다 져. 다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 중에서 그나마 좀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네. 그게 이제 누구예요?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이제 드러나니까 예. 뭐 또 본인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송 출연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존재감이 확 올라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였냐면 이렇게 좀 싸워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싸움을 할 때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윤어게인 한 사람들은 일단 뭐예요?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격만 갖고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격과 능력을 갖다 공에 갖춘 게 누구예요? 한동훈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딱 볼 때 이러면서 심지어는 한동훈을 싫어했던 사람들까지도 딱 보니까 싸우네? 제대로 싸우네 얘는? 라고 하면서 견해가 슬슬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상당히 뭐랄까 좋은 그 정책 재개의 이제 발판이 됐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거죠.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 모멘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사법 시스템을 지키는 싸움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사저널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공개 토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서 정성호, 추미애, 조국에게는 제안했더니 다 도망갔다. 이러니까 박범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소 포기 한동훈 전 대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통이 의심되는데 안 깐족되면 토론하겠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교수님? 일단은 뭐 정성호는 나설 수가 없는 거고 정성호의 논리는 다 깨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예요? 추징할 수 있다 민사로 안 된다. 다 깨졌거든요. 그다음에 조국은 뭐였습니까? 원래 국가가 추징할 수 없다. 근데 이미 판결문에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망신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다음에 추미애는 원래 좀 아스트라라는 사람이거든요.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기 안드로메다 성운에 사는 사람이고 일단 말도 못하고 일단은 글도 못 써요. 글을 쓰다 보면은 아스트라래요. 막 주어가 2개에다가 수어가 3개고 막 이래가지고 주술관계 호응도 잘 안 되고 옛날에 판결문 어떻게 썼는지 몰라. 사법시험은 통과됐을 텐데. 그건 통과했는데 그때 그 말이 많았거든요. 판결문도 못 쓴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딱 얘기하니까 다들 도망가는 거죠. 특히 이제 꽁무니 뺀 게 조국이고 조국은 정말 주랭랑을 났어. 왜냐하면 정성하고 추미애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 그냥 가만히 하자 그냥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조국은 지가 막 내가 법학교 쓰고 뭐 하면서 나섰다가 한 방 얻어맞고 쑥 들어가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주랭랑을 놓은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가 혼자 남았는데 박범계는 얼떨결에 수락한 거예요. 너 그 토론할 거냐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못한다는 모양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냥 깐족되지만 않는다면 그 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한동훈 너 미리 안 거 아니야? 이게 논점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준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일단은 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거죠. 잘 걸렸다. 그래서 지금 방송사람 빨리 타임 조율하자. 시간 조정. 김어준 방송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김어준 방송까지 쳐들어가겠다라고 얘기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이제 불행하게도 아마도 희생양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그럼 그런 식으로 내통이 의심된다는 그런 거 없네. 그럼 김민석도 조사해야지. 왜냐하면은 아니 비상기업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누구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 모든 국민이 아무도 몰랐거든요. 여당에서도 모르고 정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김민석만 알았다라 한다. 너 윤석열하고 내통한 거 아니야? 그 김민석 수사야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어. 네. 뭐 이거 다 거의 뭐 이런 수준의 그 얘기밖에 못하는 게 이제 박범계거든요. 그래서 네. 박범계가 아마도 도망갈 또 다른 핑계를 찾지 않을까 싶어요. 이 상황에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한 발언도 나옵니다. 조갑제 농객이 장동혁 대표 선장 자격 없다. 예. 국힘의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뿐이다. 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냐면 이 배경에는 국힘의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어요. 보세요. 11호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이거 여당한테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장동 항소폭이 있거든요. 이건 대형 악재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여당 지지율이 빠지고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 지지율이 안 올라요. 반사이익을 좀 못 보고 있거든요. 국힘 지지율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뭐냐 국민들 머릿속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대 안민주당. 이 안민주당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는 물론이고 중도 보수도 국힘에 지금 붙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지율이 무당층에도 뒤져요. 예. 국힘 지지율이 21%, 24% 나왔잖아요. 근데 무당층이 얼마인 줄 아세요? 27%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당이 2당이네요. 예. 1당, 2당. 예. 그래서 이제 10월 말, 그 다음 11월 첫 주, 11월 둘째 주를 보게 되면 갤럽에서는 26, 24로 떨어졌어요. 아니, 이 좋은, 이렇게 이슈가 있는데,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그 다음 NBS 전국 지표조사에서는 23, 25, 다시 21로 떨어졌어요. 21로.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기초가. 네. 그다음에 반면에 민주당은 올랐어요.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장동혁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구명정은 한동훈이다라고 이런 목소리를 좀 내는 건데 게다가 지금 장동혁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황교안 세력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김만배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우리는 황교안이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광훈과 연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극기 깃발 아래 모두 다 모이자. 그러니까 전광훈이니 뭐 전환길이니 뭐 이런 세력들 다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우 유튜버로 또 출연합니다. 극우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질문을 받아요, 걔네들이. 예. 아니 왜 김종영 그게 경고만 때렸냐? 그거 그 윤리위원장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거기다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윤리위원장이 네. 물러났습니다. 장동혁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윤리위원장이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내년 1월인데 사퇴를 왜 시켜? 황당한 거잖아요. 예.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의지대로 내 뜻대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사퇴하는 게 아니다. 한마디로 물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연연할 필요 없다. 물러나겠다라는 거고. 그때 김종혁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정당 내에서 당대표에 대한 비판 같은 거 당연한 거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징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극우 유튜버들이 이 사람을 왜 잘랐느냐 뻔한 겁니다. 한동훈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원장 윤 위원장 또라이 같은 놈 하나 안 치겠죠. 걔를 통해 가지고 게시판 뭐 뒤지고 그래서 핑계를 대 가지고 아마도 극단적인 경우에 출당 극단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당원 자격 정지 그래 가지고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못 나오게 한다라. 예. 그러니까 한동훈 세력이 결집하는 걸 막기 위한 지금 수순에 들어갔다. 그렇군요.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동혁 대표 곤란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혜지 의원 한동훈의 액세서리 취급당해 장애인 많이 할당해서 문제가 됐다. 일파만파 이게 문제가 벌어지고 있네요. 이게 박민영이라는 애가 이준석 때 그때 뭐 토론 배틀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변인 뽑았잖아. 나는 대변인이다. 그때 데뷔했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코드를 좀 갖고 있는 데다가 요번에 뭐냐면은 그 유튜브를 나갔는데 그 유튜브를 나간 게 문제거든요. 거기서 완전 이거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애인이라고 저는 본인이 장애인이라는 주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배려받는 걸, 장애인이라고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혜지를 갖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혜지야말로 눈 불편한 거 말고 기득권이에요. 그 다음에 일부 자기의 약자성을 무기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한동훈은 대가리 꽃받치고요. 그 다음에 김혜지는 한동훈의 에스코트용 액세서리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막 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 그 상대방 발언은 와 끔찍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이거는 같은 유튜브에 나왔던 다른 패널의 이야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와 저도 끔찍했는데 마지막 말이 와. 발언한 사람이 누군가요? 민주당 쪽 인사인가요? 아니요. 저기예요. 극우 유튜버입니다. 네. 제가 진짜 김혜진 씨발 뭐 진짜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너 말을 하는 거야. 더 말을 안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김혜지가 두 눈 똑바로 보였으면 내가 진짜 어디까지 욕을 했을지 몰라요. 김혜지는 지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돼. 장애인이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만 하는 거야. 아이고. 장애인이고 계집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인연이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이 새끼 뒤졌어. 아주 오체 분시가 됐을 거라고. 지금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진짜 한동훈이 쌓아놓은 설사똥 같은 년 진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방송에 나갔다는 게 문제예요.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놈이.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이렇게 말할 때 제지를 해야 되는데 제지를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킬킬거리면서 같이 동조를 해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본인도 말도 굉장히 야 김종혁 그분이 자기 대표 좀 비판했다. 그분이 뭐 쌍욕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뭐 경고 때렸는데 이거는 뭡니까? 자기가 사표를 갖다 제출했는데 예. 장동혁이가 물리친 거예요. 왜? 반한동훈 투사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맥락도 결국 한동훈 공격의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사의를 반민영의 사의를 장동혁 대표가 발휘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야, 근데 이거는 완전 그 장애인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래요. 이런 애들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저건 그냥 고정입니다. 계속 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도 그 천지일보인가?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 보게 되니까 그 다음 대선 주자들 그 지지율 보니까 김민석이 18.3, 그 다음에 장동혁이 17.3, 한동훈이 13.4가 나왔는데 김민석은 전주조사보다 2.8%가 올라갔고 예. 한동훈은 4.7%가 상승했어요. 굉장히 높게 올라갔죠. 근데 장동혁 0.8% 떨어졌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뭘 보여주냐라는 거죠. 상소 포기와 지금 당내 사정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명한 겁니다. 이제 장동혁 체제의 한계라는 게 지금 지났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대형 악재고 국힘에게 굉장히 대형 호재잖아요. 이거에도 네. 불구하고 오히려 당 지지율은 참 침체되어 있고 대표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게 뭘 의미하겠느냐. 이 시스템 갖고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은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진 교수님 해박하신 논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직 한동훈님 이렇게 의견을 또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또 AMI 0921님께서는 한동훈 화팅, 팩트로 이야기하시는 진 교수님 파이팅 이렇게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 주에 진행할 텐데 교수님 끝으로 뭐 공무원 이런 내란 공무원 색출 또 TF팀 구성 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 윤석열이 했던 그 헌법 파괴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그 헌법 파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랑비처럼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그냥 지나는데 점점 했다 나중에는 결국 큰 비 맞은 것처럼 뭐가 되는 겁니다. 젖은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장 슬펐던 건 공무원 노조에서 그걸 환영하는 성명 낸 거죠. 이거 이미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헌법의 문제거든요. 헌법 파괴하는 거.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는 존중한다는 TF가 사실은 헌법을 파괴하는 방식. 이게 이 모순. 그다음에 이게 모순이라는 것 같다 이 사회가 아직도 못 느끼고 있다는 거. 그게 좀 굉장히 위험한 징후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옥죄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른바 헌법 존중 TF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그 내용은 내란 공무원 색출 법입니까? 아니면 내란 공무원 색출 TF입니까? TF죠. 예. 내란 연루 공직자를 색출한다. 이걸 만든 배경이 뭘까요? 일단은 배경을 좀 보면은 예. 제가 볼 때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인 것 같아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때문에 이제 여건이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를 반전시킬 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이럴 때 민주당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게 그른바 내란 프레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또 먹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청산을 못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잡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시에 이제 탄핵에 찬성하고 개헌해지 의결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공격해서 당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란 프레임이라는 그 민주당의 정치적인 정략적인 프레임이 국민의힘에 그냥 그대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카드가 뭡니까? 역시 내란 프레임이죠. 그래서 내란 프레임을 리부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리한 수를 좀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사찰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공직 사회로 확 자기들 정권을 잡았잖아요. 근데 정권을 보게 되면 사실 공무원이 둘로 구별됩니다. 늘공과 어공이에요. 아. 늘공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이고요. 근데 어공은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라 그래서 선거를 예.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어공들은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오래 있은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알력이 생기거든요. 알력이 생기고 이 사람들 노하우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 별 노하우가 없고 반면에 이 사람들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이쪽은 좀 복지부동에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늘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일단 공포 분위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사찰을 해야겠다. 전방위적 사찰. 지금 75만 공무원들을 향해 가지고 전방위적 사찰하겠다고 딱 던지는 겁니다. 이러면 쫙 숨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오공이 이제 늘공들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아마 이걸 겁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 다 내치고 하하. 그 자리에 이제 충성파들을 기용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김민석이 이제 그 주창을 하는 건데 김민석 배우에 이재명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상 필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내란에 협조한 사람들 잡아가지고 반드시 벌하고 거기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 상을 줘라 이 얘기를 좀 던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민석이 그 제안한 헌법 존중 TF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갖다 공무원 사회를 향해서 날리게 휘두르겠다는 건데 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니 도대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10시에 계엄이 떨어졌잖아요. 밤에. 그다음에 1시에 해제됐단 말이죠. 3시간 시간 걸렸거든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뭐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 사이에 공무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그쪽을 편드는 변호사들의 말을 좀 들어봤거든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 이거예요, 핵심은. 아니, 윤석열 정권이다 하더라도 공무원 세계에 승진이 늘 있잖아. 근데 그게 단지 윤석열 정권 때 이루어진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내치고 그 자리에 우리 사람들 안 치겠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래서 예. 이 세 가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사실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건 뭐냐면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부터 약간 논점을 옮겨놓을 수는 있거든요. 아하. 전장. 이게 전선인데 여긴 자기들이 불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불리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분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접점을 갖다 그 전선을 갖다 옮기려는 일종의 기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렇게 예. 판단해요. 대장동 논란을 내란으로 메꿈하겠다. 이런 꼼수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때는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하고 중대 사안인데 예. 휴대전화 이미 제출을 유도한다. 예.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오고 있네요. 예, 여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예.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좀 전에 하신 말씀 휴대전화 임의 제출이잖아요. 임의. 임의는 자발적이란 얘기예요. 임의란 말이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의 증언의 임의성 이렇게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 이건 강제거든. 처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임의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말은 임의 제출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이 있기 때문에 강제 제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영장이 필요해요. 근데 영장 없이 지금 이걸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영장 없이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하는 방식은 당연히 위험한 거고 과거 민주당에서도 이건 위헌이라고 막 주장했던 그겁니다. 자기들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거기 협조하지 않으면은 직위 해제, 대기 발령 그 이후에 심지어는 못 가지 하냐 수사 의뢰 까지 고려한다는 발표 이건 사실상 뭡니까 강제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여기 그뿐 아니라 내가 밝히고 싶지 않은 뭔가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예. 내라 그러는 거야. 나는 내란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근데 여기는 내가 별로 밝히고 싶지 않은 뭔가가 들어있어. 나의 개인 정보가. 예. 이걸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 내니까 너 대기 발령하고 너 직위 해제야.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개인을 압박해서 임의 제출이라는 형태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형태네. 이거는 결국 뭡니까? 위헌적이죠. 왜냐하면 헌법상에 통신 비밀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예요. 그러니까 헌법수호 TF에서 헌법을 갖다 파괴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누가 봐도 명확한 거고 이거는 민주당 본인들도 과거에는 자기들이 위헌이라고 지적을 했던 그거거든요. 그 짓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TF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감사를 하거나 감찰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법적으로. 뭐 법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감사원 같은 경우 감사원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걸 감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감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대법원 감사원 같은 경우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일단 정처가 돼 있습니다. 법적 소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니까 공무원들한테 이거 내라 저거 제출하라 요구를 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언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30몇 년 전에 그 김영삼 정권 때인 것 같아요. 노태우 때인가? 노태우 때다. 1990년에 특별사정반, 특명사정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청와대인가 거기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 헌법 66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건 위헌이다라고 비판을 했었어요. 예. 당시에는. 근데 자기들이 그때 군사독재 정권에 대해서는 위헌이다라고 했던 그 짓을 지금 민주당이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정말 진짜 무지막지한 방식으로 외파죠, 외파.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바깥에서 파괴하는 방식이라면은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합법적인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헌법과 법률을 갖다 야금 사람들이 딱 보면 이것도 논쟁을 해야 되거든. 예. 아니 군대 끌고 그냥 국회 딱 쳐들어 누가 봐도 저건 위헌이라는 거 알죠. 근데 이거 막 논쟁을 해야 돼요. 복잡합니다. 그럼 또 저쪽에 어용 교수들이 있고 뭐 어용 변호사들 있고 얘네들이 막 해가지고 왈가왈부 국민들이 볼 때 정신이 좀 없거든. 그런 사이에 사실상 헌법과 법률들을 갖다 서서히 무너뜨리는 내파의 형식 안에서 파괴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제가 제일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공무원 노조입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아무 말 없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공무원 노조에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을 뭘로 보는 거냐.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뭐냐면은 공무원들을 갖다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서로 고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뭐 규찰반, 규찰대 내지는 5호 담당제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의 커뮤니티 자체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조직을 파괴해야 되고 사회를 파괴해야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행위를 서로 하게 시키는 그러니까 반인권적이고 심지어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갖다가 마구 강요하는 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공무원 노조에서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 노조원들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인권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환영 성명을 냈어요. 예? 환영 성명을 냈어요. 이게 미쳐버린 겁니다, 지금. 미친놈들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정권의 사디즘과 이 노조의 마조히즘이 만나가지고 사도 마조 이거 변태잖아요, 변태. 이런 변태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5년 전, 6년 전, 10년 전,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예.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가는 거잖아요. 그 전체주의 사회에 이제 닮아가는 거고 이걸 보기에는 공무원들을 갖다 뭐예요? 정권의 충성파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결국 홍콩의 그 충성서약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 접수한 다음에 뭐 했습니까? 충성서약. 근데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인권에 이제 제소를 아마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위헌입니다. 위헌 소송을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 행정소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실제로 김종민 변호사 같은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무료로 법률을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변호사들 법률팀을 짜자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문제는 뭐냐면 근데 지식인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다 입 닫고 있어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입 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프레임이 있거든요. 예. 내란 프레임만 가지고 그냥 다 뒤집어 씌우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옛날에 이거 뭐 무슨 프레임이랑 똑같은 거냐? 반공 프레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빨갱이 그럼 무조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항의하면 아니 그 사람 왜 잡아가라고 한다면 너도 빨갱이 이렇게 물었던 그 짓을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3대 특검이 있는데 내란 특검 있죠. 예. 거기서 한덕수 기각됐죠. 추경호 기각됐죠. 근데 박성재 법무부 기각됐죠.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엄을 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가장 책임 있는 그런 공직자들 아닙니까? 예. 다 기각됐는데 일반 공무원들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 다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핸드폰, 휴대폰 다 내놔라?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한 10시부터 1시 사이에 밤에. 아니 도대체 공무원들이 그 사이에 뭔 내란에 동조를 할 수 있어. 시간적 여유라도 있었냔 말이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만 그 공무원 전체를 갖다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놓고서 각 팀들을 다 꾸려가지고 고소받고 고발받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미 투서가 남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뭘 해야 돼? 승진을 해야 되거든. 승진을 하다 보니까 저놈이네? 그럼 이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놈이 잘리면 그 자리 내가 가는데 그쵸? 라고 한다면 윤석열이 승진시켰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야. 지금 그래서 벌써부터 투서가 막 난무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투서 때문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예. 그러니까 똥이 마려운 거예요. 선거 한번 치렀잖아. 그 줘야 될 사람들이 많거든. 똥이 배에 가득 차 있어.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문방 열어버리고 나와. 지금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화장실에서 오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변비 정세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인지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법 쪽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진중 교수 말씀하셨던 대로 양심 있는 교육계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교수들의 일단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움직임이 없는데 고려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과잉 금지 원칙에 미배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말이 임의 제출이지 현실적으로는 강제 제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제 제출 경우에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영장 없이 강제 제출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공무원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까지 하겠다는 건데 이 법적 근거가 뭐냐라는 거야. 근거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거 대기 발령을 시키거나 이런다 하더라도 나중에 소송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합니다. 네. 과잉 금지라는 건 뭐냐면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수단의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10시부터 3시 사이에 공무원들이 무슨 내란에 협조할 시간이라도 있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도 불분명한 데다가 수단에 적합하냐 이게? 남의 핸드폰 까는 게 수단에 적합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침해의 최소성 이건 심한 거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고 헌법 뭡니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공무원도 국민이거든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법익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자기들의 내란 프레임 가동해가지고 정치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게 어떤 법익이 있느냐. 오히려 사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무원 사회를 불신 그다음에 상호 고발과 상호 감시의 세계로 몰아넣는 거고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영장 없이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그 법치의 핵심 원리가 바로 영장주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영장이 필요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장주의가 형해화가 된다라고 하면 권력의 자의적인 폭력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절대 찬동할 수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법학 교수를 다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지식인들 다 뭐가 있는 겁니까? 근데 시민단체는 뭐하고 있습니까? 참여연대만 참여연대가 아니라 경실련만 내고 참여연대 이 새끼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네. 이거 하지 말고 더한 걸 하지. 이걸 하지 말고 법을 만들어서 하지.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시민단체입니까? 완전 관변단체 중에서 옛날 뭡니까 박정희 시절 뭡니까 전두환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그 어용단체잖아요. 어용단체로 지금 돼버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논문이 이미 2020년에 나왔습니다. 예. 정승윤 부산대 법학과 교수인가 이분이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냈는데 그 자기 부재 거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럴 때 이런 식의 감찰이 이뤘을 경우에 이건 이미 위헌이다라는 논문이 이미 이제 2020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예. 너무나 명확한데 지금 다들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오케이 윤석열 잘못했지. 윤석열 잘못했지. 그렇다고 지금 이건 아니잖아.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진영 논리에 있는 거예요. 진영 논리. 괜히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딱 만약에 이거 내가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저놈도 내란 세력이네. 왜 내란 세력을 왜 옹호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에서 뭐 우리가 빨갱이로 몰아갈 사람들 탄압할 때 우리가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욕했을 때 너 빨갱이를 왜 옹호해? 라고 탄압하던 건 똑같잖아요, 지금. 예. 그 짓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한때 유행어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본인 스스로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 모든 정보가 전화기에 다 들어있다.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다. 어디로 던져버려라. 강으로 던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대통령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2016년 11월이에요. 그때 무슨 어디 뭐 모임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심지어는 뭐냐면 범죄를 쳤을 때에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절대 사고를 친다는 게 뭐예요? 범죄잖아요.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고를 치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의 권리고 권한이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공무원들은 범죄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를 쳤을 때라고 전제를 해놓고 사실은 범죄를 갖다 전제해놓고 그때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놔. 안 내놓으면 너 내란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이분이 성남시장 시절에 폰 몇 개 사용했는 줄 아세요? 폰을 3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요. 폰을 3개를 사용. 그다음에 자주 교체했습니다. 정진상은요 5개 플러스 2 모두 7개를 사용했습니다. 야. 그다음에 그 배모 씨 있잖아요. 김혜경. 예, 배소연. 걔는 7개월마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4개예요. 반면에 그 당시에 성남시장을 보좌했던 비서실 이 사람들은 늘공이거든요. 예. 그게 공무원들.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거 딱 하나만 사용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 폰 3개, 5개, 7개 가지고 뭘 했단 얘기예요. 이상한 거 했단 얘기잖아요. 이럴 때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처음 대장동 사건 초기에 유동규가 있다가 갇혀 있다가 핸드폰 갖다 바깥으로 던졌잖아요.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이 설명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킨 거예요. 그거 하라고. 너 죽어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한 음식 먹고 병원 실려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거 하고 생쇼를 벌였던 그때. 그러니까 정진상이 그때 이제 시킨 거죠. 그다음 전화도 걸어봤다는 거 아니야. 죽었나 안 죽었나.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황당한 건 뭐냐면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그 자체로 지금 전과 4범이잖아요. 예. 확정된 것만 전과 4범이고 5개 혐의로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자기도 공무원이잖아. 예. 근데 다른 정말 애먼 공무원들 아무 죄도 없는 공무원들 갖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해가지고 휴대폰 내라.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진중권 교수께서 지적을 했듯이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폰부터 파헤치자. 물론 그 폰에는 뭔가 남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전과가 사범이면서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 이렇게 또 직격을 했네요. 당연하죠.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는 거잖아요. 내로남불이고 그렇잖아요.
진짜 범죄자는 누굽니까? 본인이잖아요. 대통령 본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재판까지 걸려 있단 말이죠. 그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범들이 벌써 징역 8년 막 이렇게 나왔다. 이런 범죄의 공범이에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뺏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범죄도 안 저지른 무죄한 무고한 그리고 공무원들 갖다 범죄자 취급하면서 핸드폰 안 내놔? 안 내놓으면 너 내란 세력이야? 너 대기 발령 직위해제야? 그다음에 여차하면 내가 수사 의뢰도 해? 이건 협박이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G20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로 나가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청산 같은 시즌2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적폐청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러 이 사후적인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청산인데 다른 이름을 쓰는 배경도 약간 이미지 전략, 헌법 존중 TF 이 전략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무리수를 둔 거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사실은 뭐냐 적폐청산이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뭡니까 무슨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된 직후에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정권 하나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거 적폐청산 뭐 이런 식으로 그 통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원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전 정권에서 잘못한 걸 털고 가야 되는데 그건 굵고 짧게 해야 돼요. 굵고 짧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틀을 가지고 계속 5년 동안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손쉽게 자기들의 그 국정 장악력 그다음에 전국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적폐청산하라고 누굴 기용한 거예요? 윤석열 기용한 거야. 하하. 윤석열 기용해가지고 그때 뭡니까 마구 수사하게 만든 거라는 거. 마구 수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칼이 결국 누구한테 갔어요? 조국한테 간 거예요. 그때 서해가 난리 바가지를 치다가 결국 정권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리한 이슈가 막 터지고 지금은 괜찮아요. 왜냐 허니문이거든. 허니문에다가 1년 기간은 허니문에다가 또 한편으로 뭐가 있는 거냐면 그게 있어요. 기저효과가. 윤석열이 워낙 깽판을 쳤거든. 그래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일단은 그냥 플러스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가겠냐고 이 효과가. 1년 이상 가겠냐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벌써 이제 11호 부동산 나오고 항소 포기 나오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주도권,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가지고 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내잖아. 그러니까 특검도 지금 계속 연장해서 계속 연말 그냥 내년까지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오버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 배웠잖아요. 예. 배웠는데도 안 되는 건 뭐냐? 권력 속성인 거. 나도 그렇거든. 담배 못 끊잖아. 예. 노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담배가 끊으면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걸 내가 몰라요? 예. 알지. 근데도 이거 끝나면 나가서 또 필 거란 말이야. 각오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식의 이제 금단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알면서도 그냥 계속 글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또 비유를 그쪽으로 하셨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른바 부메랑 효과가 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정치 이제는 한 15단쯤 된다고 봐야 되나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성취한 것을 깎아먹을 것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봐요. 네. 이 의미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에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여태까지 했던 거 에이펙까지 과정들 예. 그래서 크게 잘못한 것 없고 꽤 잘한 편이다라고 좀 평가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대통령 그 지지율을 깎아먹게 된다. 아하. 그래서 약간 뒀어요. 약간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갖다 약간 구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상필벌 얘기했거든. 그럼 결국은 뭐야? 김민석이 하는 얘기는 대통령의 뜻과 어긋나는 게 아니에요. 정청래가 하는 거라면 만약에 대통령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지만 김민석은 대통령의 분신이거든. 근데 김민석이 주도하는 건데 대통령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장동 항소 이게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왜냐하면 7,800억이에요. 이걸 갖다 저놈들이 지금 저놈들이 먹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꼴을 국민들이 보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열받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걸 어떤 식으로 덮어야 되니까 무리수를 더 가지고 이걸 갖다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그 대통령과의 거리를 딱 두고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 자체가 이 드라이브 자체가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실과의 교감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정성호도 원래 얼마나 점잖았습니까? 그런데 막 가잖아요. 항소폭이 막 가잖아요. 용산에 의중이 실린 거죠. 그다음 여울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리하니까 엉뚱한 쪽으로 터뜨리는 거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내란 프레임으로 맞불놓겠다 이거잖아요. 이것도 대통령 뜻인데 그래서 저는 이분의 말에는 반은 동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예. 지지율을 깎아먹을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 그러나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다라는 거죠. 아.